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독점 다음번에 요거하고 유사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직 계열화. 현대자동차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비전이. 현대자동차가 수직 계열화를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고 잘하는 회사예요. 현대자동차가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잘했는데 어떤 걸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에서 철판을 뽑아내죠. 그러면은 현대 하이스쿨이라는 데로 갑니다. 현대 하이스쿨에서 성형이 돼요. 프레스로다가 팍팍팍 성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기아차, 현대차로 갑니다. 기아차, 현대차에는 또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에서 부품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차가 어디로 가냐면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에서 운송을 합니다. 운송을 해요. 차를 배송을 해요. 요거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에서 하죠. 가장 완벽해요.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수직 계열화를 잘한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못한 것이 이겁니다. 현대제철소. 철판까지는 자기네들이 생각 못해요. 근데 여기는 철판까지 자기네들이 다 생각. 원재료를 사다가 용광로에다 녹여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들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가 확실해요. 경기를 타지 않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경기를 타겠지만 그거에 따라하고 다 어떤 연관성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요. 여기 있는 회사들 다 합치면 아마 제가 볼 때 삼성그룹보다 시가총액이 클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만 다 합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그룹보다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그렇죠? 자, 볼까요? 현대차가 시총 2위예요. 그죠? 현대모비스가 아마 시총 4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가 시총 5위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포스코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시총 1위고 포스코가 시총 3위죠. 예. 다른 회사들도 만만치 않아요. 현대제철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10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현대글로비스도 만만치 않고요. 현대카드는 비상장이지만 굉장히 경영실적이 좋아갖고 카드 넣고 투까지 넣고 바라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회사, 수직 계열화된 회사에서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주목받아야 될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몽구 회장이 물러난다고 따지면 다음번에 차기 주자가 돼요. 정의선 부회장이죠, 그죠? 아들이잖아요,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여기 주식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분을 별로 안 가지고 있어. 그 만약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하고 그 경영권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끝까지 올려줘야 돼요. 계속 올려줘야 돼요. 성과를. 이런 회사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오너들이 어떻게 주식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딱 나와요. 이거하고 수직계열화가 잘 돼요. 하나하고 KCC도 좀 잘 돼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도 KCC 경우도 보면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건축 자재가 주 사업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하나 건설이 상장돼 있어요.
상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KCC 건설이라는 게. 자기한테 부품을 대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짓는 재료, 원재료를 대줄 수 있는 회사가 5회사예요.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또 격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격산 건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 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랑 조금 떨어지죠. 실제로 봤을 때 이 하나 KCC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죠, 집적으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를 보면 내가 투자를 할 때 다른 회사보다 이 업종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수익 구조에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면 신세계 건설이 있어요. 얘네들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마트 짓는 겁니다. 이마트 짓는 거. 이마트가 입점을 하면 할수록 신세계건설은 계속 얘네들 거리를 따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스스로 창조되는 거죠. 필요해요. 얘네들이 공장을 증설해도 다 얘네들한테 맡기죠. 그죠? 이런 형태. 그래서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는 불평등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KT나 KT나 LGT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통 요금을 한 집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쓸 거예요. 평균. 더 많이 쓰는 데도 많겠죠. 근데 이거 전체 매출액을 다 합쳐도 다른 산업군의 일개 회사의 매출액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매출 전부를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조 정도 될 겁니다. 30조.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로 따지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포스코 매출은 하나도 안 돼요. 못 이겨요. 굉장히 이게 우리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디렉토리보다 나눠서 우리가 좀 요즘은 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야후가 나왔을 때 디렉토리 검색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디렉토리 검색 방식도 장점이 있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게 컨버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플러스 시켜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디렉토리 방식으로 하면 뭐가 장점이 생기냐면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유틸리티라고 하겠죠. 유틸리티주로 보면 그래서 한전, 가스공사, 그다음 통신주, 그래서 SKT, LGT, KT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제철 같은 경우도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동부제철, 그 다음에 정유도 사사죠, 그죠? SKN 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정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보세요. 딱 나누면은 지금 GS 칼텍스가 또 있죠. 그러면 이 전체 매출 포지션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디에서 매출액이 몇 %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통계적인 개념이 디렉토리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컨버전스에서는 이런 개념을 뽑아내기가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이렇게 뽑아내고 여기 매출액 3개 합치면 통신사 총 매출액은 이 정도구나. 그죠? 요거 정유 매출액 4군데 4개의 회사를 묶여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정유 총 매출액은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전자부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죠. 그 통계를 근거로 하게 되면 산업 포지션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산업 포지션이 어떻게 차지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해양이 있고 요즘 뜨고 있는 STX조선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빅3고 여기는 빅3의 빅4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회사죠. 근데 이 업체들을 다 이렇게 더해보면 조선에서 발생되는 매출액 총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유틸리티가 차지하는 비중,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 비중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왜곡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3의 물결이라는 책 혹시 들어봤죠? 엘빈 토플러가 썼죠, 그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군으로 이걸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아직 지식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아직 제2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2의 물결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제조군, 이거는 사실 가스공사 이런 거는 1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1차, 2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커요.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 쪽도 다 합쳐도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정보의 왜곡 현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은 3차 산업에서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는 건 2차 산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3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터넷 쪽, 뭔가 미래 선망 쪽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업종보다 이런 2차 산업 쪽에 있는 업종들이 성장이 더 가파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의외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그런 업체들의 매출액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포지션이 작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굉장히 높은데 포지션 자체로 봐갖고는 우리나라 2차 산업에 있는 한 개 업체를 못 당해요. 걔네들이 매출액이. 네. 매출액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산업 내에서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동 내에서 걔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적인 비중에서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맨날 구글로 검색하고 페이스북으로 다 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작아서.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수치화시키는데 수치화시키고 독과점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그 다음에 수직계열화된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내가 어느 업체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SK그룹에다 투자하면 SKCNC를 투자해야 되는데 왜 SKCNC를 다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자기 머릿속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분석이 안 되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예요.